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글로 제 이야기를 전달하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 조금 쑥스럽네요. 현재는 70에 가까운 나이라 제가 젊을 때만 해도 편지라는 방식을 꽤나 많이 이용했었습니다. 지금의 남편과도 그렇게 만났을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지인을 통해 소개를 받았지만 거리상 편지만으로 안부를 주고받으며 인연을 이어갔었어요. 만나려고도 했었죠. 하지만 인연이 아닌 건지 만날 약속만 하면 번번이 어긋나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연락이 두절되어 각자의 삶을 살게 된 거고요. 다시 인연이 이어진 것은 제 나이 30이 넘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늦은 나이긴 했지만 저는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고 그 사람은 5년간의 결혼 생활을 끝내고 이혼한 상태였어요.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예전엔 우리가 인연이 아니라고만 생각했어. 편지로 약속만 정하면 무슨 일이 생기곤 했었잖아.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인연은 내가 만들어가야 했었어. 거저 주어지는 게 세상에 없다는 걸 알 나이가 되니까 그때 내 선택이 가장 후회가 되더라. 앞으로는 후회하기 싫어. 인연이 아니더라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나 한 번만 믿어주라. 우린 빠르게 가까워졌고 거의 3개월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각각 제 나이 14살, 24살에 돌아가셔서 고아나 다름없었지만 시댁에서는 트집도 잡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도 굉장히 유쾌하고 좋은 분이었고 말이죠. 그땐 정말 너무나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 여자가 저희 집에 오기 바로 전까지 말이죠. 그날 남편이 출근하고 30분도 채 되지 않을 때 저희 집 현관문이 요란하게 쿵쿵 울리더군요. 저는 남편이 뭔가 두고 간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한 여자가 갓난아이를 안고 서 있었죠. 예쁘장한 얼굴에 짧은 치마, 저보다는 훨씬 더 어린 여자였어요. 누구세요? 결혼했다는 소식은 들었어요. 반가워요. 나 전처. 네? 전처요? 근데 여길 왜 오셨는데요? 결혼 전 이혼 사유를 들었을 때는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려서 도망을 쳤다고 했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댁 식구들도 하나같이 그 여자 이야기를 하면 하도 이를 갈아서 다신 볼 일은 없을 줄 알았고요. 그런데 너무나 당당하게 저희 집 안까지 밀고 들어와 커다란 짐을 거실에 펼치는 겁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여자는 뻔뻔한 표정으로 아이까지 바닥에 눕히더니 곧이어 손을 털며 일어났죠. 마치 쓰레기를 처리한 사람처럼 말입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소리쳤죠. 이봐요. 물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나갈 거니까 유난 좀 떨지 마세요. 설명을 해야 나갈 거 아니야. 이건 아기 짐인데 필요한 것만 대충 챙겼으니 나머진 슈퍼에서 사세요. 당장 나가려는 듯 몸을 돌리기에 전 급하게 손목을 잡았습니다. 설마 아기를 여기 두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 여자는 제 손목을 뿌리쳤죠. 어딜 잡아? 뭐 그럼 나만 독박사라는 거야? 이봐요. 앞뒤 설명도 없이 초면에 무례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무례는 그쪽이 먼저지. 이 아이 그쪽 남편이랑 내 사이에 태어난 아이야. 그러니까 우린 반반씩 책임이 있다는 소리고. 막말로 내 전 남편도 새 출발해서 그쪽이랑 붙어먹고 사는데 나는 왜 이 갓난애한테 발목 잡혀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공평하잖아. 같은 여자니까 이해하잖아. 까놓고 남자가 재혼이면 이 정도 각오는 했어야지, 안 그래? 진짜 저희 남편 아이라는 건가요? 그럼 내가 머리에 총 맞았니? 다른 놈 아이를 이 집에 끌고 오게? 눈이 있으면 얼굴을 봐. 그 인간이랑 붕어빵 틀로 찍어놨는데 딱 보면 몰라? 아니 그래도 남편은 이런 말 한 적도 없거든요. 못 들었어? 하긴 그 인간도 눈치가 없어서 몰랐을 거야. 나도 이혼하고 애 가진 거 알았으니까. 어쨌든 난 할 말 다 했고 애는 버리든가 말든가 당신들 마음대로 해. 난 간다. 이봐요. 그때 제 심정은 뭐라고 설명할 방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남편에게 화를 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갈피를 못 잡는 와중에 아기는 제 어미가 버렸단 걸 아는 건지 날카롭게 울어댔죠. 퇴근한 남편도 그 상황을 알고는 경악을 했습니다. 헌데 먹긴 놈이 성낸다더니 다짜고짜 제게 화까지 내더군요. 당신 정신이 있어? 왜 문을 열어서 이사다를 만들기? 막았어야지. 아님 경찰을 불러서 끌고 가라고 하든가.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걸 이 집에 들여? 난 진짜 당신인 줄 알았어. 뭘 두고 갔나 했을 뿐이었고. 핑계잖아. 결국 당신이 그 여자를 우리 집에 들인 거고 저 아이를 떠맡아 버린 거 맞잖아.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아서 그것도 안 되면 머리채를 잡아서라도 애를 들려서 돌려보냈어야지. 아기 두고 간다고 그냥 보고만 있었어? 왜? 아예 배웅도 해주고 손까지 흔들어주지 그랬어? 당신 아이라는데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지금 화낼 사람은 당신이 아니라 나야. 둘 사이에 아이는 없다고 했고 이혼도 이미 했어. 다신 볼 일 없을 거라고 단언한 건 당신이잖아. 근데 내 앞에서 당신이 화를 내는 게 정상이야? 그래 화났겠지. 근데 나도 몰랐잖아. 나도 마찬가지로 당황스럽고 어이가 없어. 미치고 팔짝 뛰겠다고. 무엇보다 내 아이라는 보장은 있고 난 아닌 것 같거든. 저 역시 남편 말처럼 그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어보고 아기의 얼굴을 봤을 때 그 희망이 부질없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닮아 있긴 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끝까지 부정했습니다. 남자에 미쳐서 가정까지 버린 여자가 잘도 내 아이를 낳고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겠다. 그 여잔 뱀처럼 교활한 인간이야. 그냥 다른 놈이랑 낳았는데 헤어지니 우리한테 버린 거라고. 아기를 고아원에 못 버릴 거라는 것도 알고 저질렀을 거고. 이참에 나랑 당신 사이도 갈라놓고 싶었겠지. 실제로 당신이 속상해하는 것만 봐도 효과는 제대로 있긴 하잖아. 그게 아니라면? 진짜 당신 아이면 어쩔 거야? 뭘 어째? 진짜든 아니든 당신이 버려야지. 그 여자 작정하고 숨으면 아무도 못 찾아. 나도 그 여자 몇 번이나 집 나갔을 때 실종 신고도 하고 사람 시켜서 찾아도 봤는데 소용없었거든. 동거하는 남자 집에서 살면서 그 인간 돈으로만 사는데 무슨 수로 찾아? 부모도 형제자매도 없는 여잔데. 막말로 그 여자도 버려도 상관없다고 했었다며. 그럼 그렇게 해줘야지. 여보, 뭐 그럼 어쩌자고. 우리 집에 그 여자 핏줄이 들어오게 그냥 두라는 거야?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애초에 이혼하고 당신 찾았을 때부터 난 결심했어. 당신 하나만은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근데 남의 집 새끼 키우면서 행복해야 할 여자가 어딨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결정하는 건 아니지. 제 말에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죠. 우리 지금 뭔가 상황이 반대로 돌아간 것 같지 않아? 보통은 내가 키운다고 하고 당신이 버리라고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난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왜 자꾸 반대를 해? 설령 내 아이라고 해도 내 결심은 변함은 없어. 애 눈이 그 여자랑 닮아서 기분만 나쁘고 솔직히 헛구역질 나올 것 같아. 그러니 괜히 반대하지 마.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나도 쉽지 않아. 근데 말했잖아. 난 그 여자라면 질색이고 끔찍하다고. 당신은 몰라. 나 그 여자한테 모든 걸 줬어. 해달라는 건 다 해줬다고. 근데 남은 건 빚밖에 없었고 난 구렁텅이에 빠져서 거의 죽을 뻔했어. 알아? 애초에 당신 아니었으면 난 재혼조차도 안 했을 거야. 그만큼 결혼 자체가 끔찍했으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고는 이어 말했습니다. 처음에 화낸 건 미안해. 당신에게 미안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 일단 고아원은 내가 알아볼 테니까 당신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돌봐줘. 솔직히 그것도 하라고 말하긴 싫지만 혹시라도 엄마가 알면
고아원 못 보내게 하실지도 모르니까 당분간은 우리만 알자. 하지만 여보, 당신한텐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남의 자식 키우게 하는 건 내가 못 봐. 인간이란 건 참으로 간사하구나.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아기에게 죄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행동이나 말이 옳지 않다는 것도 말이죠. 그럼에도 남편이 단호하게 저를 최우선으로 두려고 하니 그게 그렇게 고마웠던 겁니다. 더구나 만약에 남편이 아이를 키운다고 제게 희망을 강요했다면 저 역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이미 이혼한 둘 사이까지 의심하며 결혼 생활 전체가 지옥이 되었을 테죠. 하지만 얼마 안 가서 아기를 키우는 걸 시어머니에게 바로 들키고 말았습니다. 제가 연락이 되지 않으니 불쑥 저희 집에 방문하셨거든요. 헌데 시어머니의 반응도 남편과 다르지 않더군요. 그 미친 것이 너한테까지 피해를 주고야 마는 거지. 이 망할 것. 미치지 않고서 너희 신혼집을 들어가서 이 피덩이 같은 애를 두고 도망을 쳐? 내가 그것을 잡아다가 요절을 내든가 해야지. 넌 왜 가만히 있었어? 아주 머리털을 뽑아버리지. 어쩌다 보니 너무 당황하기도 했고요. 아우 속 터져. 이제 드디어 얼굴 안 보고 사나 했더니 우리 아들은 뭐라고 그래? 키우자고 그래? 너한테 맡아달라고? 그게 고아원 알아보고 있다고 저한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요. 남편의 반응에 시어머니는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한숨을 푹 쉬시며 말씀하셨죠. 아기한텐 몹쓸 짓이지만 그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어. 불륜 이야기는 알지? 두 사람 이혼했다는 거. 네, 그 전처가 불륜을 저질러서 이혼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뭐가 다른 게 또 있어요? 있지. 학력부터 집안까지 싹 다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 집이 한번 뒤집어졌었다. 근데 아들이 그걸 나서서 자기가 그러자고 했으니 봐달라고 했던 거지. 한편으론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어서 품고 살았어. 하지만 결혼생활 5년 동안 내 아들 골수까지 파먹은 게 바로 그 아이였어. 그 아이만 아니었으면 지금 내 아들 적어도 지금처럼 살진 않았을 거다. 시어머니 말로는 첫 번째 결혼 전에 제 남편은 꽤나 성공한 사업가였다고 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본인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고요. 하지만 그렇게 이룬 것들을 무너뜨린 건 채 5년도 걸리지 않았다고 했죠. 남편이 버는 것보다 전처가 쓰는 속도가 더 빨랐고 툭하면 사고를 쳐서 그 빚을 갚아줘야 했답니다. 처음에 쉬쉬하는 통에 시어머니도 그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했죠. 그러다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돌이키기 힘든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나중에는 내가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혼하라고 했었어.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했지만 아들은 계속 그걸 거부하더구나. 자기가 선택한 사람이니 끝까지 믿어보겠다고 말이야. 정신이 나간 건지 눈이 반쯤 돌아서는 이혼만은 절대 싫다고 버텼어. 내가 죽는 신용을 해도 소용없었고. 그러다가 그 망할 것이 집에 남자를 끌어들였고 그걸 내 눈으로 본 거야. 어머님이 보셨다고요? 불륜 현장을요? 그래. 근데 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더라. 맹한 표정으로 실실 웃으면서 어차피 울고 빌면 다 받아줄 거라면서 본인한테 넉넉한 돈을 쥐어주지 않는 이상 이혼은 절대 안 할 거라고 할 때 그 표정. 아유 말도 마라. 난 지금 생각해도 소름이 끼쳐. 돈에 미쳐도 정도가 있지 그게 사람이니? 그래서 그날 당장 아들한테 다 말해줬지. 그래서요? 처음엔 펄쩍 뛰기에 이혼하려나 했었는데 그걸 봐주더구나. 참, 그때부터 말도 더 하기 싫더라. 오히려 며느리보다 그걸 감싸고 있는 내 아들이 더 미웠거든.
시어머니는 전처가 진 빚도 다른 사람과 살림을 차려 빼돌렸다고 확신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했지만 알아보니 경찰에 신고한 흔적조차 없었다고 하더군요. 진짜 돈이라도 쥐어주고 이혼시킬까 고민을 하고 있을 무렵에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전처는 다른 남자와 도망을 가버렸던 겁니다. 남편은 그때의 충격으로 페인처럼 살았다고 했고요. 그때 내 아들 저러다가 완전히 망가져버릴까봐 가지고 있던 시골의 땅까지 처분해서 남은 빚을 다 갚아줬어. 이제야 다 잊고 일도 다시 시작했고 너 만나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데 날벼락도 아니고 갑자기 그 여자 핏줄이라니. 더구나 그 여자가 신혼집에 들어왔다니 내 아들이 그런 반응 보일만 하지. 안 그러니? 나라도 벌쩍 뛰지. 악이고 뭐고 꼴도 보기 싫지. 그런 속사정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아니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냐만 너도 너무 정주지 말거라. 알겠니? 내가 이러는 것도 너무 모질다 생각하지 말거라. 나도 소시적에 남편 여자 단속에 치를 떨어봤지만 남의 자식 키우는 건 죽어도 싫어서 이를 악물고 아들 저거 하나 낳아 키웠어. 근데 너한테 내가 그런 자리에 앉으라고 하겠니? 설령 내 아들만 바뀐다고 하면 콱 갈라서 버려. 알았어? 네, 어머님. 말은 알겠다고 했지만 사실 그때 제 마음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고아원을 찾는 게 어려웠기에 차일피일 뒤로 미뤄졌고 서서히 그 아이에게 정이 들었기 때문이었죠. 그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콱 움켜쥐고 방긋거리며 웃는데 어떻게 미워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남편이 아기를 맡기겠다며 찾아낸 고아원에 방문했을 때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보, 여긴 아니야. 다른 곳으로 가자.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도 겨우 찾은 곳이야. 꽤 좋아. 시설을 봐. 그리고 애들 얼굴도 좀 보고. 저게 관리를 제대로 받은 것 같아? 옷도 너무 낡았고 애들도 바짝 마른 것 같은데. 아이 고아원이 다 그렇지 뭘. 뭘 더 바라는 거야. 그건 동화책에서나 있는 이야기야. 그리고 당신 이러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설마 그 아이한테 그 사이 정이라도 들었어? 뭐 진짜 그런 거야? 그게 아니라 정도라는 게 있잖아. 적어도 좀 더 좋은 곳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더구나 아직 너무 어려. 이런 곳을 주겠다는 게 말이 되는 짓이야? 어떻게 키울 줄 알고. 여기가 내가 본 곳 중에 가장 좋았어. 설마 애를 때리기라도 하겠어? 아니 설령 때린다고 해도 그 여자보단 훨씬 더 잘 키워줄걸? 당신이 키울 거 아니면 더는 그런 말 하지도 마. 우리 더는 이 아이한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좀 가자. 그럼 차라리 우리가 키우자. 어설픈 동정은 그 아이한테도 좋지 않아. 무엇보다 나중에 후회할 짓 하지 마. 난 절대로 싫어. 엄마도 반대하잖아. 도대체 뭐가 문제야? 내 마음은 동정이 아니야. 그리고 후회 안 할게. 내가 정말 잘 키울게. 그 결정이 순전히 제 억지였던 걸 모르지 않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를 싫어한다는 것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더 많은 애정을 쏟으며 키웠죠. 물론 후회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아들에게 들어가는 돈 자체도 아까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시어머니도 아이를 달가워하지 않으셔서 온전히 저 혼자서 일까지 하며 키웠으니 힘들 때도 많았죠. 하지만 어느덧 성장한 아들이 교복을 입고 엄마하고 인사하는 그 순간 덕분에 모든 걸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너무 행복했거든요. 적어도 그 일이 있기 전까진 말이죠. 바로 남편의 전처가 제 아들을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생모라는 걸 밝힌 거죠.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날부터 아들은 저를 피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때부터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기분이었고 급기야 아들을 잡고 물었죠. 아들, 엄마랑 이야기 좀 하자. 너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거야? 너한테 미리 말하지 못한 건 미안해. 하지만 적어도 성인이 된 이후에는 말할 생각이었어. 그게 그렇게 잘못이니? 난 할 말 없어.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고. 이 정도면 충분히 줬잖아. 벌써 2달이야. 나를 본 척도 안 했으면서 도대체 뭘 생각하겠다는 거야? 엄마는 솔직히 너 이런 거 이해 못하겠어. 내가 널 배 아파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키웠고 누구보다 아껴주고 사랑해줬는데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 어린 날 강제로 빼앗았으면 당연히 그래야지. 양심 있으면.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그 여자가 그래? 내가 널 억지로 빼앗았다고? 그건 다 거짓말이야. 그 여자가 아니라 아빠가 그랬어. 됐어? 나도 혼란스럽다고. 너무나 충격적인 말에 저는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아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정말 당신이 그랬냐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별거 아닌 것처럼 대답하더군요. 그럼 뭐라고 그래야 하는데? 아직 어린애야. 설마 불륜을 저질렀다. 생모는 나쁜 여자다. 넌 더러운 피를 가졌다. 버린 거 내가 주워왔다. 이런 말이라도 하게? 애가 받을 충격은 생각 안 해? 난 나름대로 아들을 위해서 한 배려였어. 당신도 그래서 이날 이때까지 본인이 낳은 것처럼 거짓말한 거 아니야? 주변 사람들 입단속까지 시키면서. 아무리 그래도 내가 아이를 빼앗았다고 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랑 제일 친하잖아. 시간 지나면 이해해 주겠지. 다른 방법이 있을 거 아니야. 벌써 2달이나 나랑은 마주보지도 않는데 어쩜 당신은 그렇게 태연하게 내 잘못으로 돌릴 생각을 해? 됐고. 머리 아프니까 그만 좀 해. 나라고 그렇게 일부러 말했겠어? 전처가 애한테 그렇게 말해서 난 대충 얼버무린 것뿐이야. 그 상황이 아니라고. 내 아들 버린 건 너라고. 다른 남자 좋아서 애도 버린 나쁜 년이라고 소리 질렀으면 당신이 잘했다고 칭찬했겠어? 그러게 애초에 이런 일 생길 각오는 했어야지. 당신이 애 상처받는다고 감싸들면서 고집 피워서 일이 이렇게 된 거야. 그냥 말해버렸으면 됐잖아. 너희 엄마가 버린 거 우리가 주워서 키웠다고. 그 전에 아예 고아원에 가져다 버렸어야 맞지. 내 말이 틀려? 여보, 정말 미쳤어? 이러다가 애 들어. 들으라지. 솔직히 이 상황 난 좀 웃겨. 아들을 진짜 자식처럼 키웠다고 하더니 결국 1시간 만에 생모한테 밀린 거나 다름없잖아. 당신 제대로 키운 거 맞아? 낳은 정보단 기른 정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정확히 다 맞아떨어지진 않는 모양이네.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 남편의 반응에 처음에는 그 인간이 미친 줄 알았습니다. 생모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건 저 역시 반대했지만 그렇다고 그 책임을 저한테 전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적어도 돌려 말하면서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관심조차 주지 않았죠. 술만 한 잔 들어가면 전처 욕을 그렇게나 잘하는 사람이 그땐 완전히 입을 닫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 아들에게 해명이라도 하려고 했지만 어찌나 믿음이 굳건한지 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더군요. 그리고 얼마 가지 않아서 남편이 왜 그랬는지 알게 된 겁니다. 그 여자와 다시 만나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그 충격적인 소식을 알려준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이혼해라. 위자료에 뭐에 아주 온팡 다 뜯어서 깔끔하게 갈라서. 어머님, 오해하지 말고 들어. 오로지 다 널 위해서 이혼하라는 거야. 그 여자 때문에 사업 망하고 그 개고생을 했는데 고작 15년이 지났다고 다시 그 여자 찾는 걸 보면 둘 다 똑같은 것들이야.
너 만나서 이제야 먹고 살만해지니 딴 생각하는 놈 뭐가 예쁘다고 뒤로 딴짓하는 걸 견뎌? 불에 뛰어드는 나방처럼 그년한테 가겠다고 퍼덕거리는 걸 보는 내 속도 이런데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너한테 참으라고 하면 안 되는 거고 돌아오지도 않을 거다. 하지만 아들도 있고 그게 제일 문제지. 내 자식도 아닌 거 부모 키워줬더니 이제 와서 생모한테 엄마 소리하는 멍청한 놈인데 더는 시간 낭비도 감정 낭비도 하지 말거라. 우라질 것들. 나도 이참에 인연 뚝 끊을 생각이고 자식 없다고 생각할 테니 나도 이젠 나이 들어 언제 이 세상 떠날지 모를 판에 그것들 뒤치다꺼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더는 못한다. 그래도 제 아들만은 포기가 안 되는데 저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어서 그래요. 어머님이 잘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안 해봤겠니? 그 애비의 그 자식이야. 이미 눈이 돌았는데 오해가 풀겠다고 해서 풀려? 걔도 직접 겪어보고 깨닫기 전까진 모를 거다. 핏줄이라는 게 그래서 무서운 거야. 괜히 참고 기다리다가 너 속 다 골마 터지니까 시간 흘러 다시 만나는 게 좋겠다. 시간이 해결해 줄지도 모르니까. 그러니 지금은 일단 너만 생각해. 알겠니? 어머님, 미안하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정말 면목 없다. 이혼할 때 혹시나 도움될까 싶어서 몇 장 찍어왔어. 필요하면 증언도 해줄 테니 넌 결정만 해. 세상 사람들 다 돌아서도 난 너 인정한다. 나보다 더 대단하고 위대한 엄마라고 생각하고 적어도 난 네 편이야. 시어머니는 조심스레 제게 두 사람이 함께 팔짱을 끼고 웃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곁에는 제 아들도 함께였고요. 상황을 모르고 보면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죠. 언제부터 날 속인 걸까? 오래전부터 전철을 미워하는 척 연기를 했던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나면서 순간 눈물이 나고 분노가 치밀더군요. 그와 동시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분노하는 마음도 배신감도 사랑이란 감정이 바탕이 있기 때문에 생긴다는 걸 말이죠. 이전에 전철을 오랫동안 미워하는 남편을 보면서 배신감이 너무 커서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지독한 그리움이었던 겁니다. 즉, 사랑하는 마음을 장작 삼아 오래오래 분노를 표출했던 거라는 뜻이죠. 거기까지 생각이 닿으니 남편을 놔주는 게 어렵진 않더군요. 정확히는 여자가 바람을 피우고 가출까지 해도 용서를 했던 남편의 대단한 사랑에 끼어들기도 싫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 말처럼 재산 분할의 위자료까지 받고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제 결혼 생활이 끝이 나버린 거고요. 시간이 흘러 남편을 다시 만난 것은 시어머니의 장례식이었습니다. 술에 이미 취해서 구석에 앉아있던 친척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죠. 야, 너는 안 자빠질 것 같아? 인생 모르는 거야. 여자 하나 잘못 만나면 멀쩡한 인간도 삐끗해서 병신되는 거고 부모 잘못 만나면 시궁창에 박히는 거라고 알아? 나 지금 눈에 뵈는 거 없어. 그니까 돈 내놔, 내 돈. 내가 정당하게 받을 내 돈 뱉으라고, 이 도둑놈들아. 그러다가 저를 발견한 남편이 벌건 얼굴로 저를 향해 오더군요. 여보, 당신이 어떻게 알고 여기로 왔어? 이모님한테 연락받아서 알았어. 그리고 호칭 똑바로 해. 이혼한 게 언젠데 누가 당신 여보야? 혹시 나 재혼한 것 때문에 그래? 그 여자랑 나 진작에 끝났어. 진짜야. 그 여자 또 그 버릇 못 고치고 돈 쓰고 남자 만나고 하는 통에 이번엔 내가 질려서 그만뒀어. 내가 미쳤지. 진짜 돌았어. 나 이젠 그 여자 그림자도 밟고 싶지 않고 두 번 다시 얽힐 생각도 없어. 나 이제야 정신 차렸다니까. 당신도 딱 보면 알잖아. 여기 참석도 안 했고. 그래서 그걸 왜 나한테 말하는데?
아이고야, 당신이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지. 아이, 솔직히 우리 그전엔 좋았잖아. 크게 싸운 적이 있어?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었어? 그 여자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 관계는 끈끈했고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어. 아니, 일단 여기서 이러지 말고 우리 나가서 따로 이야기를 좀. 당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여기서 이러고 싶니? 너 상주야. 자리 똑바로 지켜. 여보, 나 한 번만 봐주라. 어? 나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래. 사실 저 역시 이모님에게 이야기를 들어서 남편의 상황은 알고 있었습니다. 호기롭게 재산 분할해주고 위자료까지 쥐어줬던 남편은 전처와 성대하게 결혼식까지 치렀다고 하더군요. 물론 거기에 시어머니는 참석조차 하지 않으셨다고 했죠. 실제로 연락도 아예 끊어버렸지만 그때도 남편은 정신을 차리지 못했답니다. 버는 족족 돈을 쓰며 여행 다니고 쇼핑하러 다녔고 눈치 없이 휴가를 쓰고 출근도 제대로 안 하다 회사도 잘렸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모아둔 재산이 바닥을 드러내자 뒤늦게 시어머니를 찾았던 거죠. 이전처럼 울고 짜고 죽겠다고 하면 당연히 줄 거라고 계산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더는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 대부분을 처리해 주위 친척과 형편이 어려운 지인들에게 돈을 나눠줬고 사망보험금까지 자선단체에 기부하겠다고 유언장까지 작성하셨다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장례식에 온 사람들에게 돈 돌려내라고 욕을 하고 있었던 거죠.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자식을 위해서 뭐든 다 해줘야 되는 건데 왜 나만 쏙 빼놓고 그 돈이 집까지 다 팔아서 그것도 현금으로 나눠줬다는 거야. 차용증 하나도 없이 이게 말이 되는 짓이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잘한 것도 없잖아. 목소리 낮춰. 다들 어머님 돌아가셔서 이 자리 오셨는데 당신 술주정 듣고 싶겠니? 제발 철 좀 들어. 여보, 나 진짜 억울해.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나 절대로 당신 손 안 놓을 거야. 남편이 그 말과 동시에 제 손을 잡았는데 저는 그걸 뿌리쳤습니다. 미쳤니? 당신이 나랑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도 그 비슷한 소리를 했었지. 운명이니 뭐니 하면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 전처랑 결혼 생활할 때는 나랑 만나지 못한 게 아쉬웠을 테고 나랑 막상 결혼하니 전처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괴로웠겠지. 끝맺지도 못하고 여기저기 미련만 뚝뚝 흘리는 거 맞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로 한심해. 도대체 왜 그러고 사니? 여보, 그게 아니라 내 진심을 좀 늦게 깨달은 거야. 내가 좀 느린 거였다고. 솔직히 따지고 보면 피해자는 나잖아. 내 돈을 잃고 당신까지 잃었는데 왜 다들 날 못 잡아먹어 안달인 건데? 그냥 한 번은 넘어가 줄 수 없을까? 그게 사랑이잖아. 제발 똑바로 좀 살아. 그리고 다신 나한테 이런 말 하지도 말고. 난 당신이랑 다르게 끝맺는 건 제대로 하니까 다신 보지 말자 우리. 제가 돌아서려고 하니 남편이 버럭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 당신 지금 가면 아들에 대한 이야기도 못 들어? 지금 걔가 어떤 상황인지는 알아? 저는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고 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답장도 없는 문자를 보내면서도 아들만은 포기하지 않았던 저였기에 어쩔 수 없었죠. 저는 돌아서서 물었어요. 아들한테 무슨 일 있어? 아들 결혼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있어. 결국 저는 그런 이유로 남편과 전화번호를 교환했던 겁니다. 그 뒤로 2번을 따로 만나서 아들의 결혼 문제를 상의했고 돈이 없는데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은 혼전 임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상대 여자 쪽도 부모가 없어서 형편이 여유롭지 못하다고 하더군요. 일단 배가 나온 상태라 애 낳고 결혼식을 올릴 것 같아.
출산 예정일은 언젠데? 가만 7월 중순이라고 했으니까 한 4개월 남았나? 도대체 걔는 뭘 했길래 돈 한 푼이 없어? 시간 이 정도로 흘렀는데 군대 다녀오고 대학 졸업해서 취업도 12번은 했겠네. 근데 왜? 했지, 당신 말처럼. 근데 전처가 아들이 일해서 모은 돈 다 털어갔어. 나나 그놈이나 뭐 남은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야. 지금 아들이랑 사는 그 원룸에서도 쫓겨나게 생긴 마당에 결혼식은커녕 실반지 하나도 장만 못하는 상황이고. 근데 왜 말을 안 했어? 상황이 그렇게 될 동안 당신이란 사람은 뭘 했는데? 그 뱀 같은 여자가 나 하나 찍어내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아들이랑 내 사이 먼저 갈라놔서 내 말은 듣지도 않더라. 걔도 다 뜯기고 나서야 알았어. 당신한테 엄청 미안해하고 있고. 미안한데 내 연락도 안 받아? 내가 문자를 몇 번을 하고 전화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래? 뭐 생각해보니 휴대폰 자체가 없을걸. 생각해봐. 전처가 그걸 가만히 뒀겠어? 당신이랑 연결된 건 다 끊어버렸겠지. 아들이 나한테도 당신한테 연락 온 거 없냐고 물었다니까. 알잖아. 걔가 그땐 어렸고 뭘 몰라서 그런 거지. 나중에는 당신만 내내 그리워했었어. 전처와 눈이 닮았다는 이유로 불쾌했던 남편이 갑자기 아들 편을 드는 게 이상하긴 했지만 그러려니 하고 넘겼죠. 뒤늦게 철이 드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의논 끝에 내린 결론은 제가 결혼식까진 준비해 주기로 했다는 거죠. 비록 끝이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제 자식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을 하고 얼마 후 아들이 저를 찾아왔더군요. 그것도 만삭의 며느리와 함께 말이죠. 어떻게 집을 찾아왔는지 놀란 것도 잠시 그저 반가웠습니다. 부랴부랴 음식도 차리고 허겁지겁 먹는 아들을 보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역시 엄마 밥이 최고야. 내가 이걸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엄마 된장찌개가 세계 최고야. 천천히 먹어. 그러다 체한다. 엄마 나 한 그릇만 더 줘. 한참을 먹던 아들은 슬쩍 눈치를 보더니 수저를 내려놨습니다. 엄마, 나 엄마랑 살면 안 될까? 그게 무슨 소리야? 나랑 살겠다니. 너 결혼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니까 결혼해서 엄마 쭉 모시고 살고 싶어서 그래. 내가 고등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에 엄마랑 헤어졌고 지금까지 연락도 못하고 살았잖아. 15년이 넘게 날 키워준 엄마한테 못할 짓 했지만 나도 오해해서 그런 거였고. 그 아빠한테 들었는진 모르겠는데 나 휴대폰도 빼앗겼어. 그래서 엄마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 전혀 몰랐었고. 정말로 휴대폰까지 가져갔다고? 그 여자가? 엄마가 새 출발해서 날 부담스러워한다고. 그러니 연락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 나도 힘들었어. 엄마는 영원히 내 엄마로 남아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필요 없다니까 울기도 엄청 울었다고. 거의 매일을 엄마가 보고 싶은 것도 참아야 했단 말이야. 순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아들 앞이라 마음을 가다듬었죠. 근데 두 사람 불편할 거야. 나도 너희 할머니 모시고는 안 살았잖아. 이 사람이랑 이야기 다 됐어. 이 사람도 엄마만 좋다면 같이 살고 싶다고 했어. 가족이 많은 걸 좋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당장 갈 곳이 없어. 원룸에서 사는 아빠랑 살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거절하지 말고 우리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가 잘할게. 제가 머뭇거리자 곁에 있던 며느리가 살짝 끼어들었습니다. 저희가 잘할게요, 어머님. 너무나 갑작스럽긴 했지만 차마 아들 내외를 내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방 하나를 비워줬습니다. 당장 갈 곳도 없는 아이들이었으니 처음 온 날부터 거의 들어와서 살기 시작했고 합간은 빠르게 이루어졌죠. 다행히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도 제게 깍듯하게 잘했고 아들 역시 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줬으니까 말입니다.
돌아가신 시어머니 말처럼 시간이 지나니 모든 게 해결이 된 거였죠. 하지만 출산 이후부터 조금씩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뒤에 며느린 아이를 거의 돌보지 않았거든요. 초반에는 답답해서 그렇겠지, 어린 나이에 육아가 힘들어 그렇겠지 이해했지만 종국에는 제가 물었죠. 아가, 아무리 그래도 일주일에 절반 이상은 집에 없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이니?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실은 제가 산후 우울증이 있거든요. 괜히 꼭 참고 있다가 아이한테 안 좋은 짓이라도 할까봐 그런 거죠. 왜 막 죽이고 싶고. 뉴스에서 못 보셨어요? 그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이라면 병원을 갔어야지. 이번 주만 해도 벌써 5번을 나갔어. 한 번 나가면 새벽에 들어오고 술 취해 들어오고. 너 애 엄마야. 며느리는 한숨을 쉬면서 인상을 썼습니다. 좀 봐주시는 게 그렇게 힘드세요? 그래도 어머님 손주잖아요. 혹시 우리 남편이 친아들이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솔직히 친손주가 아니라서 귀찮아하시는 거 맞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내가 그런 생각하고 있었으면 너희 이 집에 들이지도 않았어. 그리고 이제까지 돌봐준 건 생각도 안 하니? 아무리 어리고 철이 없다고 해도 어떻게 그런 말을 시애미 앞에서 할 수가 있어? 이 정도 혼을 낸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집이 떠나가라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솔직히 그때 저는 겁이 났습니다. 며느리를 구박한 일 때문에 아들과 다시 사이가 틀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되었죠. 오히려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 제 편을 들고 며느리에게 아이 돌보는 것부터 집안일까지 다 떠맡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가시방석이었죠. 설거지는 내가 해도 되는데 엄만 가만히 있어. 이제 나이도 있잖아. 애초에 엄마 우리가 모신다고 하고 들어왔는데 왜 저 사람 투정을 받아서 다 들어주고 있어. 만삭일 때 애 낳고 난 다음이야 그러려니 도울 수는 있지만 이건 아니지. 엄마가 계속 받아주니까 저러잖아. 이젠 살림도 좀 가르치고 시집살이도 좀 시켜. 산후우울증? 그거 등 따시고 배불러 생긴 거야. 아들, 아무리 그래도 들어보니 산후우울증 많이 위험하다고 하던데 그 정도로 심각한데 친구들이랑 술 먹고 놀 땐 우울증이 가셔? 질환이 탈부착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나아졌다가 급격히 안 좋아지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들은 또다시 이런 일이 있다면 결혼이고 뭐고 헤어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실제로 그 일로 몇 번이나 싸웠죠. 그때부터 며느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와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더군요. 그게 어찌나 미안하던지. 아들이 출근하고 나면 제가 일부러 나서서 더 먼저 해줬습니다. 애초에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시집살이를 당해보지 않았고 저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딱 저와 저희 시어머니 정도로 가깝게 지내고 싶었죠. 그러나 그날은 유독 며느리가 집을 답답해하더군요. 나가서 놀다가 올래? 아기는 내가 보면 되니까. 됐어요. 돈도 없고 괜히 걸리면 혼만 날 것 같은데. 내가 용돈 챙겨줄 테니 밖에서 친구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와. 마침 청첩장 나왔으니 그거 돌리라고 내가 내보냈다고 말해둘 테니까 진짜로 몇 장 들고 가고 원래 청첩장은 직접 주는 거야. 아들도 그 정도는 이해해 줄 거고. 진짜 그럼 되네요? 어머님 그럼 저 정말 가요? 갑니다. 얼른 가라니까. 어린아이처럼 좋아하는 며느리를 보면서 저는 집안일을 후딱 끝냈고 그 사이 며느리는 화장까지 다 하고 나갈 준비를 끝내고 나갔습니다. 근데 식탁 위에 덩그러니 며느리 지갑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전화를 걸었지만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중인지 도중에 뚝 끊어져 버렸죠. 저는 아차 싶어서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지갑을 들고 뒤따라 나갔습니다.
지갑을 놓고 간 걸 알면 바로 돌아올 테니 길 중간에서 마주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며느리를 발견했죠. 며느린 멀리 가지도 않고 아파트 입구에 설치된 벤치에 앉아 신나게 누군가와 떠들고 있었습니다. 이어폰을 양쪽 귀에 꽂은 상태였기에 제가 불러도 모르는 듯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아가, 제가 어깨에 손을 대려고 하는 그때였습니다. 에이, 뭘요. 여기 있고 싶지도 않아요. 어머님이랑 있을 때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 집은 뭔가 답답하고 짜증이 나는 것 같아요. 친한 척, 좋은 사람인 척 저한테 뭘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어찌나 귀찮게 구는지. 이러다가 진짜 산후 우울증 오는 건 아닌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얼른 돈 받아서 여기 뜨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요. 순간 소름이 확 끼치면서 며느리와 통화하는 상대가 전처라는 걸 추측하게 됐죠. 또 며느린 깔깔하고 웃더니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까요? 뻐꾸기처럼 시어머니한테 애 맡기고 확 도망칠까요? 그럼 내 아기도 어머님 아들처럼 잘 키워줄지도 모르잖아요. 다 크면 빼앗아 오고? 근데 듣다 보니까 시어머니가 진짜 호구긴 하네요. 바보처럼 힘든 육아만 하고 결국 다 빼앗기는 거니까요. 조금만 살살 구슬리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은데? 이에 전처가 빨리 오라는 식으로 대꾸를 했는지 며느리가 이러더군요. 에이, 그렇다고 그렇게 빨리 가긴 힘들어요. 이 집에 한 3년 정도는 있다가 가야죠. 일단 시어머니가 준 돈으로 결혼식하고 애도 공짜로 좀 봐달라고 하고 분가할 자금까지 달라고 할 계획이거든요. 무엇보다 애 키우는 게 힘들어서 마냥 서두를 수가 없어요. 애도 안 낳아본 양반인데 신기하게 애를 잘 봐요. 유모? 뭐 이런 자격증 있으면 1급이었을 것 같을 정도로요. 네, 맞아요. 부려먹기 딱 좋죠. 대신 유치원 맡길 수 있으면 바로 어머님한테 갈게요. 불편해도 뭐 어쩌겠어요. 그냥 식모라고 생각하면 편해. 그때 심장이 목구멍으로 튀어나올 듯 뛰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돌아왔는지 유모차에 있던 아기가 울어서 정신을 차렸을 때 현관 앞에 주저앉아 있었죠. 그리고 아기를 달래면서 저는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며느리가 전처와 내통해서 제 재산을 노린다는 것 정도는 그 대화를 통해 충분히 유추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아들도 가담했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래서 저는 무작정 아들 내외의 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모두 열고 장롱 안에 있던 가방도 모두 꺼내서 살폈죠. 그러다가 툭 하고 바닥에 뭔가 떨어진 겁니다. 이 휴대폰은... 그건 제가 아들에게 사주었던 휴대폰이었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이야 고물처럼 느껴질 정도로 투박했지만 당시만 해도 최신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아들이 자신의 생모에게 빼앗겼다고 말했던 거였죠. 혹시나 그 여자에게서 다시 찾아온 건가 하는 희망도 품었지만 충전하고 기록을 보니 고등학교 다닐 때도 그 폰을 쭉 사용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즉, 제 문자를 보고도 아들이 모르는 척 했던 거였어요. 애초에 제게 접근한 건 오로지 돈 때문이었던 거죠. 맘 같아서는 당장 짐을 빼고 모두를 쫓아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냥은 끝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한이 맺혀서 평생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일단 결혼식까지 버텼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계약한 결혼식장 그리고 제가 입을 한복 대여는 모두 취소했고 헤어나 메이크업, 드레스까진 그냥 뒀죠. 그래야 신나서 달려간 곳에서 큰 좌절을 맛보게 될 테니까 말입니다. 아침 일찍 아들 내외가 아기를 챙겨 출발할 때 전 조금 있다가 출발한다고 뒤로 빠졌고
그와 동시에 저는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이 방에 있는 짐만 따로 박스에 담아서 현관 앞에 두시고 나머진 다 보관만 할게요. 기한은 며칠이나요? 이 집이 팔리면 바로 이사 갈 건데 확실하진 않아요. 일단 계약금 먼저 드리고 날짜가 확실해지면 그때 이사하면서 짐 보관비도 합산해서 계산할게요. 다행히 요즘 이삿짐 센터에 짐을 보관해주는 일도 하더군요. 전세 날짜나 이사하는 날짜가 어긋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말이죠. 저희 경우는 그런 것은 아니었지만 덕분에 힘을 들이지 않고 짐을 바로 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바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놨고 호텔로 거처를 옮겼죠. 정확히 4시간 반 만에 그 일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 사이 당연히 제 전화통에는 불이 났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늦어서 연락을 했겠지만 그 다음에는 자신들의 결혼식 취소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당시 상황도 결혼식에 참석한 이모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저는 상황을 설명을 하고 사과를 드렸습니다. 남편에 이어서 아들 내외까지 자신의 돈만 보고 접근했던 거고 이제까지 저를 속이고 있어 복수를 좀 했다고 최대한 솔직하게 털어놨죠. 죄송해요. 미리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혹시나 남편한테 전달되면 다 알게 될까 봐요. 저만 아는 사람들한텐 언지를 했는데 남편이랑도 아는 사람에겐 차마 말을 못했어요. 내가 그 망할 놈한테 말을 왜 해? 우리 언니 그렇게 가고 씹어먹어도 모자랄 놈 뭐가 좋다고. 내가 서운한 건 그게 아니다. 먼 거리인데 헛걸음하셔서. 아니야. 이 재밌는 걸 나만 봤다는 게 서운한 거지. 이런 걸 볼 줄 알았으면 일가 친척에 살아있는 내 친구들까지 싹 다 끌고 가서 봤을 텐데. 네? 아니 이모님, 번쩍거리는 드레스 입고 그 문 앞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드레스 대여해준 업체에서는 드레스 더러워진다고 소리 지르고 결혼식 업체에선 나가라고 사람 보내고 마스카라가 다 번져서 시커먼 눈을 해서 침 튀기며 싸우기까지 했다니까? 내가 죽을 날 얼마 안 남고 이렇게 재밌는 구경은 또 처음이야. 우리 언니 보러 가면 이 이야긴 꼭 해줘야지. 언니도 좋아할 거다. 그건 천벌을 받은 거야. 참 이모님도 잘했어. 복수 제대로 했다고. 우리 언니도 너 걱정 많이 했다. 처녀가 남자 하나 믿고 시집와서는 남의 자식 키우는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착해 빠져서 제대로 말도 못하고 속에 쌓아두다 골병 나는 거 아니냐면서. 죽는 그날까지도 내 며느린 너 하나라고 했었어.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시어머니 복은 있었어요. 그럼 마음 추스르고 언제 시간 나면 우리 언니 보러 납골당이나 가자. 네 이모님. 그 이후로 시간은 빠르게 흘렀지만 아들은 제게 꾸준하게 연락을 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러냐고 욕을 하며 화를 냈다가도 자기가 다 잘못했으니까 다시 우리 받아줘하고 사과하기도 했고 또 극단적으로 죽여버릴 거야 하며 협박도 했죠. 우습더군요. 왜냐하면 이전엔 제가 아들의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지도 않을 문자를 죽어라 보냈던 예전의 저요. 그리고 그제서야 아들이 왜 제 문자를 무시했는지 알 수 있었죠. 저 역시 그 문자를 보면서 아무런 마음이 들지 않았거든요. 마치 관심도 없는 광고 문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그러다 몇 달 전에 아들을 다시 보게 됐어요. 주유소에 기름을 넣으러 갔다가 셀프 세차장에서 물기를 닦는 일을 하는 아들과 마주친 거죠. 아이 엄마, 그동안 내가 연락한 거 못 받았어? 어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제는 가슴으로 나왔다고 하더니 순 거짓말이었던 거야? 결혼식도 다 망쳐버리고 도대체 왜? 발을 동동거리면서 저를 다그치니 차에서 내려 되물었습니다. 이유를 몰라서 답답했니? 아이 그럼 안 답답해?
우리 좋았잖아. 오해도 다 풀었고. 나 엄마한테 최선을 다했어. 근데 갑자기 집 내놓고 이사까지 간다고? 그것도 내 결혼식 당일에? 설마 내가 생모한테 잠깐 간 것 때문에 그래? 용서가 되지 않아서 복수하려고 계획했던 거야? 그래? 마음대로 생각해. 난 더는 너한테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엄마한테 따지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나 다 용서했어. 괜찮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냥 나 다시 받아줘. 지금 내 꼴을 봐. 나 신용불량자에 빚을 허덕이고 있고 안 사람은 둘째까지 임신한 상태란 말이야. 이러다 정말 딱 죽겠다고. 엄마가 서운한 것도 알겠고 복수라면 충분히 했으니까 우리 다시 오해가 있다면 좀 풀자.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비웃었죠. 아들, 넌 정말 모든 게 쉽구나. 내가 왜 너일 버렸냐고? 날 식모 취급하면 그만이라고 하더구나. 며느리가 너희 생모랑 그렇게 떠드는 걸 들었지. 3년 후에 아이가 유치원 다닐 나이가 되면 내 재산 적당히 챙겨서 떠날 계획까지 짰고. 그 사람이 그래? 몰랐어. 난 진짜 그런 여자인 줄은 꿈에도. 그럼 이러면 되잖아. 이혼할게. 나라도 받아줘. 나도 어차피 그 여자랑 더 살고 싶진 않았어. 걔도 가만 보면 딱 내 생모랑 비슷한 것 같아. 인간이 추악하고 욕심만 많고. 우리 형편에 애써지는 것만 봐도 알잖아. 생각이 없는 거라고. 그러니 생모랑 쿵짝이 잘 맞았던 거 아니겠어? 버릴게. 난 아빠랑 다르게 엄마 말 잘 들으니까. 이혼 도장 찍고 갈라선다고. 각서라도 쓸까? 피가 무섭다고 하더니 정말 너희 아빠랑 똑같구나. 근데 어쩌니? 생모한테 빼앗겼다는 그 휴대폰까지 내가 봤거든. 매일 밤낮으로 너한테 울면서 빌고 또 빌었어. 잘못했다고.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근데 넌 그걸 보면서도 아무렇지 않았지. 내 말이 틀려? 엄마, 그건 오해야.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아마도 내가 되찾은 것 같아. 중간에. 엄마는 그런 거 모르잖아. 뭐 수신이 잠깐 오류가 났다거나 그런 게 있어. 거기 너랑 생모가 주고받은 문자까지 있었어. 하나하나 다 읽었고 또 읽었어. 날짜도 나오고 그 휴대폰이 누구 손에 있었는지 정도는 나도 알아. 나이 먹었다고 날 바보 취급하지 마. 엄마. 며느리가 전처랑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 나한테 호구라고 하고 뻐꾸기처럼 알만 까고 나가고 싶다는 말을 100번을 했어도 내가 더는 필요 없다는 네 한마디가 나한텐 더 상처였어. 왜? 널 사랑했으니까. 적어도 넌 내 아들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으니까. 그럼 지금이라도 용서해주면 되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냐고. 엄만 끝까지 내 곁을 지켜줘야지. 나도 뒤늦게 깨달았어. 엄마처럼 좋은 사람이 없다는 걸. 그땐 나도 어렸잖아. 전 그런 아들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며 대꾸했습니다. 아들, 뻐꾸기가 다른 둥지에 자기 알을 두고 간다는 거 알지? 근데 그거 아니? 부화한 뻐꾸기 새끼가 내 둥지에 있는 나머지 알을 전부 밀어버린다는 거. 그게 무슨 뜻이야? 지금 내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거야? 너나 그 여자나 똑같다는 뜻이야. 내 인생을 망친 건 오히려 뻐꾸기 새끼가 더 끔찍하고. 엄마, 나 알았어. 그냥 다 내가 잘못했어. 진짜 정말 미안해. 아들은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 바지가랑이를 잡고 말이죠. 전 그런 아들의 손을 부드럽게 빼며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오래전 나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 거저 주어지는 건 없다고. 부모라고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할 거란 생각도 하지 말란 뜻이야. 엄마 진짜 이럴 거야? 그래. 역시 날 낳지 않아서 이런 거야. 엄마가 진짜로 내 친엄마라고 해도 이랬을 거야?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봐. 이게 정상인지. 어떻게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엄마 이렇게 그냥 가면 진짜 평생 후회할 거야. 두고 봐. 그 말에 저는 아들의 뺨을 한 대 쳤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소리를 질렀죠. 지금
날 때린 거야? 미쳤어? 아프니? 그나마 다행이구나. 15년 넘게 널 키운 날 버렸을 때 적어도 그 정도 아픔 정도는 있어야 너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을 테니까. 앞으로 우리 우연하게라도 보지 말자. 그게 제 아들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종종 시어머니 납골당을 찾을 때 이모님을 통해서 소식을 듣곤 하는데 며느리가 급기야 둘째를 낳고 집을 나갔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아들의 생모 역시 그런 아들을 외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부자가 두 아이를 키우고 겨우 입에 풀칠을 하고 있다고 했죠. 하지만 전 이제 그걸 들어도 그리 마음 아프지가 않습니다. 이런 저를 누군가는 독하다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르고 아들 말처럼 가슴으로 낳아 기르는 건 부모가 아니라고 비난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쩜 저도 좀 더 시간이 흘러서 후회를 할지도 모르죠. 그래도 하나 확실한 건 세상에 그냥 주어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설령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당연하게 생각하면 모든 걸 망치게 되는 거고요. 자식이니까 마땅히 부모한텐 이렇게 해야지, 혹은 부모라면 당연히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적어도 그렇게 사는 건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러니 제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들은 가장 가까운 누군가를 당연히 여기지 말고 조금만 더 소중히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 가까운 이들을 돌아보며 살아볼게요. 모두 행복하시고 가정에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